전쟁을 설계하던 남자, 강대국의 무기 흐름을 분석하던 이탈리아 출신 전략가. 그는 평생 나토와 EU, 그리고 유엔의 안보 설계에 관여하며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만 고민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서 한국의 자주포 하나가 핵전쟁을 막았다는 보고서를 읽고 직접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전략 노트를 찢어버립니다. 그가 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히 전쟁을 설계해 놓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카 베르톨리니입니다. 나토 전략기획실에서 32년을 보내고 지금은 유엔 분쟁조정국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2025년 4월 22일, 전 세계의 위성통신망이 일제히 붉게 물들었죠. 인도령 카슈미르, 파알감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어요. 민간인 26명이 사망했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인도는 파키스탄이 배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면적 외교 단절과 무역 중단, 병력 증강이 동시에 이뤄졌고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됐어요. 인도는 국경 병력을 전면 재배치했고 파키스탄은 핵미사일 부대를 이동시켰죠. 양국 모두 핵 보유국.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사태를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 2025년 5월 3일 새벽 3시를 갓 넘긴 시각에 위성 한라인이 울렸어요. 카슈미르, 상황 급변. 인도와 파키스탄, 실탄 교전 개시.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핵 보유국 두 곳이 국경에서 실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미국은 긴급안보회의 소집을, 유엔은 중재를 요청했지만 국경 너머 전장은 그 누구의 외교력도 막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분쟁이 아니었어요. 제3차 세계대전의 입구였죠. 당시 저는 파리에서 열릴 안보 포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두바이 인근 유엔 중동 연락기지.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보고받은 첫 문장은 모든 무기가 무력화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자교란, 급작스러운 기후변화, GPS 마비.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죠. 미국산 자주포, 러시아산 공대지 미사일, 중국산 드론 전부 침묵했고 오직 하나 유일하게 작동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 이게 진짜냐고 제가 담당 참모에게 3번은 물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내밀었죠. 탄착 오차 3m 이내. 발사 이동 재사격 시간 3분. 해발 2300m. 통신 두절 지역에서도 GPS 보정 없이 자력 조준. 그 자주포는 명령이 아닌 상황을 읽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연락 장교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전세를 바꾸려고 쏜 게 아닙니다. 폭발을 멈추려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계산된 발사였어요.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포였다니. 어쩌면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저런 차가운 이성의 무기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나토 회의에서 전술 지원국 정도로만 다뤘던 그 나라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세계는 한국에 빚을 졌어요. 전쟁이 멈췄고 1억 명의 생명이 위험했던 국경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라의 무기가 묵묵히, 완벽히, 그리고 정확히 발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현장에 도착한 다음 날 인도군 연락장교와 함께 북카슈미르 접경지대를 직접 살폈습니다. 해발 2500m. 숨이 턱턱 막히고 폐는 얼얼할 정도의 고지대였어요. 그런데도 군용 차량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곳곳에 포격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그중 유독 눈에 띈 건 기괴할 정도로 정교한 포탄 낙하 지점이었어요. 탄착 반경이 너무 일정했거든요. 마치 수학자가 계산한 듯한 타격 패턴이었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인도 장교가 먼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디 맞았는지 아십니까? 전선 후방 보급로, 통신 차량, 미사일 배치 전지점입니다. 병사 쪽은 일부러 피해간 흔적이 확실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타격 목표가 적 사령부라면 대개 병력 밀집 지역까지 포함되는 게 정상적인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목표물만 골라서 정확히 사람은 피해서 쐈어요. 이건 우연도 AI 자동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멈춘 의도된 자제였죠. 그리고 K9 자주포만이 유일하게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어요. 현지 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산은 버퍼링 걸렸고 러시아산은 GPS 신호를 못 잡았어요. 미국산 자주포는 배터리 소모가 심해서 중간에 꺼졌죠. 한국 K9만 끝까지 작동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무기를 수출할 때 조건을 붙였다는 점이었어요. 민간인 거주지 사용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죠. 무기를 팔면서도 이건 싸우되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가르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본 건 쇳덩이가 아니었고 강철이었고 침묵이었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계산했고 그 계산은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 작전 보고서를 쓰려던 손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략이라 부르던 건 아마도 너무 쉽게 죽음을 전제로 했던 계산이 아니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K9은 전쟁을 이기는 계산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기술보다 정신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구나. 침묵의 거인을 만나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을 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단 한 대의 포가 전세를 막았다고. 그게 진짜 한국의 실력일까? 한두 번의 기적은 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기적이 아니라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논리는 서방의 자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괴물 같은 나라를 보여주었죠. 먼저 워싱턴. 나토 전략회의에서 한국은 늘 미국 종속국가로 분류됐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방어 불가능. 위기 시 미국의 즉시 개입 필요. 보고서마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됐죠. 심지어 몇몇 참모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미국 없으면 버틸 수 있겠어?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애초에 알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들여다본 한국은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GPS 끊겨도 작동하는 독립항법, 미국 없이도 작동 가능한 지휘 통제망, 국산 미사일, 국산 전차, 국산 위성, 국산 데이터 링크. 이건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동맹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완전 자립형 구조였어요. 심지어 미군이 사용하는 일부 전자전 부품조차 한국에서 OEM 공급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잠시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걔네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우리가 걔네한테 빌려 쓰고 있었던 건가?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군사 퍼레이드도 안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을까? 답은 너무도 단순했어요. 드러내는 순간 효용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전략은 침묵을 무기로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건 서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항공모함을 자랑하고 핵탄두를 보여주고 예산을 불려서 위협했어요. 그 와중에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은 진짜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한국의 방위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격파보다 견제, 정복보다 억제. 포병은 포격보다 이동을 먼저 훈련하고 특전사는 제압보다 은닉을 먼저 배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움직이는 전장 설계. 이건 군사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나토가 그토록 많은 자산을 동원하고도 매번 위기를 놓치는지. 우린 전투를 보여주려는 나라들만 분석했으니까요. 보이지 않던 나라는 늘 배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음 자체가 전략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아 보이기를 택한 나라였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방위산업시설부터 둘러보려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안내받은 장소는 공장도 아니고 군 기지도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 정문에서 안내받고 들어가는데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같군요.
전투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연구동, 군사기지가 아닌 모바일 부품 라인. 그런데 그 속에서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라인에서 만든 기술 일부는 K2 전차의 데이터 링크와 연결돼 있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간 기술이 전장에 올라간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전지 기술은 군용 드론에 들어가고 LG CNS는 군 지휘 체계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하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사일부터 인공위성까지 다 다루고 있었어요. 이건 군산복합체가 아니라 민군산정 통합체제였죠. 그리고 그 연결 방식이 놀라웠어요. 미국처럼 군이 기술을 민간에 하다라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이 먼저 개발하고 군이 그걸 조용히 가져다 써요. 그럼 이 기술들이 모두 국산입니까? 제가 묻자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핵심 부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입하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우린 이미 다 겪어봤거든요. 이 한 문장에 전부 들어있었어요. 한국은 믿지 못할 외부를 상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혼자서 만들기 시작한 나라였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미사일 부품을 미국이 갑자기 끊었을 때 그들은 도면 없이 역설계했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끊자 1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특정 광물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한국은 조용히 다른 나라와 공급망을 우회 연결했어요. 그건 계획한 거였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늘 누군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무기 이전에 철학부터가 생존이었어요. 이건 국가 전체가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생존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일반 회사들이 각자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필요할 땐 전시체제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람이 평소엔 숨을 쉬고 걷다가도 위기 순간엔 무의식적으로 달리기 모드로 전환되는 것처럼요. 이 나라는 평시에도 비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른 곳은 아주 작고 조용한 회사였어요. S&T모티브. 이 회사는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중소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국내 특수부대의 소총을 제조하는 핵심 업체였어요. 그 작은 사무실에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의 무기는 총과 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더군요. 군복도, 총도, 탄약도 보지 못했지만 전쟁을 준비한 국가의 완전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완전히 작동하는 무기 체계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포에 있는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하게 됐죠.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징병제가 폐지된 지 오래고 서유럽 대부분도 예비군 체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훈련장을 둘러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있던 이들이 전부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까지 포함된 일상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소에는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고 밤엔 친구들과 치맥을 마시며 웃던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훈련복을 입은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건 군인 흉내가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몸에 남아있는 정확한 사격 자세, 탄창 교체 속도, 후퇴 시 대형 유지. 이건 최소한의 훈련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훈련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매년 이렇게 훈련합니까? 그는 대답했죠. 예. 1년 차 6년 차까지는 일정 수준의 실전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 후에도 민방위 훈련, 실시간 재난 대응 교육이 이어져요. 그 순간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군대는 떠났지만 군인은 남아있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세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젊은 남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게임 얘기, 취업 얘기, 연애 얘기로 웃음을 터뜨리던 그들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예비군 5사단은 확실히 대응 빠르더라. 나도 거기 나왔어. 아마 전시되면 곧장 동원될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전시 동원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청년들. 이건 유럽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차량 안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어요. 대피소 위치 앱 다운로드 안내. QR코드를 찍으면
내 위치 기준 가장 가까운 지하 대피소가 나오는 구조였죠. 심지어 6호선 모역에는 대피소가 아닌 군 지휘통제 벙커가 민간용으로 위장돼 있다는 정보까지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야간 예비군 훈련을 마친 청년 한 명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지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죠. 그 순간 전율이 올라왔어요. 총을 쏠 줄 안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훈련된 국가적 DNA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군을 예산 항목으로 보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억제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무기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기억하는 군인이었죠. 처음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이 나라는 국민 전체가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어선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기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처음엔 미국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때 미군이 전술 매뉴얼을 제공했고 무기 개발에도 많은 기술을 이전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어느 나라의 방식과도 닮지 않았거든요. 미국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러시아처럼 대량집 중형도 아니며 중국처럼 보여주기식도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무기 철학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지상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차 12m 이내에 명중하는 정밀 미사일. 그런데 이 무기가 핵탄두 없이도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더군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기술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질문을 반복하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리를 때렸어요. 그들은 배운 게 아니라 만든 거였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미 공군 F-35의 아류작이라 여겼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내부 구조부터 작동 방식까지 완전히 달랐죠.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수출을 막은 기술 부품을 전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센서 퓨전 알고리즘까지. 어느 나라든 손 벌렸을 부분을 한국은 우리는 그냥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쯤 되면 운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집단적 생존 본능이었어요.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동맹이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언제든 단절을 전제로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스스로 파고든 집요함. 그 집요함은 산업 전반으로 이어졌어요. AI 기반 전장 시스템 킹스파이더, 자율 드론 체계 벌떼 네트워크, 그리고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까지 통합 제어하는 C4I 시스템. 이건 미군조차 실시간 연결에 애를 먹는 부분인데 한국은 민간 네트워크와 연동시켜 이미 시험 중이었어요. 무기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 작동시키는 네트워크 전쟁 개념. 제가 나토에서 20년간 시도만 해오던 걸 이 조용한 나라가 벌써 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의 근간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계산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지휘소, 적 통신망, 이동 경로를 동시에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작전. 핵을 쓰지 않아도 상대국 지휘부만 정밀 타격해 완전한 무력화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였죠. 이건 방어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겁내지 않되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한 장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전쟁을 막는 설계를 넘어 이젠 설계 자체를 수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가르쳤는가? 그건 외부가 아니라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가르쳤고 결국 세계를 뒤엎을 전략을 만든 거였습니다. 전투기, 전차, 미사일, 드론. 지금까지 내가 분석한 한국은 무기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정작 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그 무기를 움직이는 국민들이었죠. 서울 강북구.
민방위 훈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갔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나는 의식일 줄 알았죠. 그런데 도착한 그 건물 앞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교사, 회사원, 배달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훈련복도 없이 그냥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피 경로 숙지, CPR 훈련, 화재 진압, 유사시 통신체계 전환. 그리고 마지막엔 실제 상황 가정 모의 훈련까지 이어졌거든요. 가장 놀란 건 훈련자의 표정이었어요. 지루해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진지했어요. 마치 자기 역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 아는 사람들 같았죠. 훈련을 마친 뒤 저는 한 시민에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죠. 우리 가족이 여기 사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 말이 뼛속까지 박혔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전선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국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AI 기반 대피 경로 분석, 실시간 병원 정보 전송, 헬기 통제, 도시 통신망 백업 시스템까지. 하지만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시민 참여 앱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안전신문고. 전 국민이 불법 건축물, 도로 위험, 화재 위험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이 앱에 하루 평균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죠.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시민이 행정망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시민이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물리적 국경선보다 사회적 반응 속도가 빠른 나라라는 걸. 그리고 그 구조는 단지 평시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유사시엔 전 국민이 군사적 대응망에 자동 편입될 수 있도록 짜여 있었죠.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 대피 경로가 전송되고 각자 위치 기반으로 비상식량 보관소와 방독면 위치를 안내받아요. 모든 대중교통은 전시 전환 모드로 통제 가능하고 지하철역은 곧장 국민 대피소로 전환되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전시엔 군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민 군사 네트워크였어요. 제 비행 일정은 원래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흘째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조사였어요. 인도 파키스탄의 K9 배치, 그 실전 효과, 수출 실적 분석.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데이터를 보는 분석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도된 침묵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방홍보원. 그곳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전략 포럼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공식 발표자는 아니었지만 좌석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영국 전략평가국의 마크 터너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한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한국은 전통적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중견국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 이건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보다 훨씬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몇몇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누구도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이 더는 하위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준비하지 않지만 그들은 매일 준비하거든요. 이 나라는 선제 타격을 외치지 않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사일이 날아와도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고 적의 움직임에 맞춰 정확히 전방을 재정렬하는 나라. 그건 훈련이 아니라 사회적 리플렉스였습니다. 서울역 근처 지하철역 대피소엔 전국 단위 지휘 체계와 연결된 정보통신 장비가 숨어 있었고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는 대학생은 전시엔 포병 관측병으로 자동 편입되는 신원이었죠. 국방력은 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 전체가 전시 편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약해 보여야 오래 산다는 생존의 역설. 그 철학을 국가 시스템 전체에 녹여낸 나라. 귀국 전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토 전략 분석센터 보고서 초안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설계의 기준이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전략가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까지 확신해도 되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이 나라가 총을 꺼내기 전에 이미 그 총보다 무서운 것들을 봤거든. 그건 무기보다 빠른 행정망, 군대보다 정교한 시민 참여, 그리고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국가 전체의 생존 집중력이었죠.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이 조용한 나라를 얕보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는 침묵 속에서 준비를 마친 나라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철광석도 부족하고 석탄도 부족하고 석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나라였죠. 세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은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직접 석유를 생산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요. 한국이 스스로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조차도 그냥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였다는 것을요. 라고 말하는 미국 글로벌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애덤스, 석유기업 엔지니어로 평생 석유 산업에서 일해왔어요. 태어난 곳도 텍사스. 어릴 적부터 유전이 가득한 풍경을 보며 자랐죠. 아버지도 석유 엔지니어였고 저 역시 대학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후 엑손모빌에서 일했어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같은 자원 강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유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이클, 너 한국이 산유국인 거 알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K-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는 들어봤어도 석유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한국이 산유국이라고. 동료는 피식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세계 95번째 산유국, 한국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더 밑으로 스크롤하니 한국이 1998년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한국이 산유국이라면 왜 전 세계 산유국 리스트에서 본 적이 없던 거죠? 이거 뭐야? 한국이 사우디처럼 석유를 판다는 거야? 그랬더니 동료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자원 부족한 나라치고는 엄청난 성과를 낸 거지. 그 나라 진짜 독하다니까. 독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원이 부족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은 자기 나라. 바다를 직접 파서 석유와 가스를 찾아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미국은 석유가 넘쳐서 그냥 캐면 되고 사우디 같은 나라는 땅을 파기만 하면 원유가 솟아나오죠.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직접 석유를 찾겠다고 바다 밑을 뚫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개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한국은 원래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전쟁 이후 재건할 때조차 석탄까지도 부족해서 수입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였어요. 기름값이 오르자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하고
경제 성장이 막혀버릴 뻔했죠. 그때부터 한국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걸 넘어서 자원을 직접 찾아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탐사와 시추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동해에서 가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국이야 석유가 풍부하니까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캐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그 현실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제야 동료가 왜 한국은 독한 나라라고 말했는지 알겠더군요.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입을 늘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어코 바다 밑까지 파고들어 기름과 가스를 찾아냈어요. 그 집념을 보면서 저는 이건 운이 아니라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깊이 조사할수록 한국이 자원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점이에요. 오일 쇼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석유 산업에 몸담고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에요. 1973년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미국도 그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은 아예 경제가 멈출 뻔했어요. 당시 한국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였죠. 그 결과 기름값이 오르자 한국의 공장들이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어요. 심지어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도 제한되었어요. 당시 한국은 석유를 전적으로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동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국은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이때 한국은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자원이 없다고 그냥 앉아서 당하면 안 된다. 한국은 이 사건 이후로 자원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석유를 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석유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중동 건설 붐의 시작이었죠. 1970년대 한국의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가서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야말로 불모지를 개발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이 돈으로 한국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저 오일 쇼크를 견디고 있었지만 한국은 아예 중동에서 돈을 벌어서 석유를 사는 전략을 짰던 거예요. 정말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죠. 자원이 없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어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은 전 세계를 뒤져서 자원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까지 뻗어나가 자원 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리고 결국 1998년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찾아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단순히 석유와 가스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에너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석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을 직접 찾아내는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한국이 석유를 직접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 결심을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동해원 가스전 개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석유 엔지니어로서 해양자원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다 밑에서 석유를 찾아낸다는 건
그냥 땅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동해에서 직접 가스를 찾아내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생산까지 해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 탐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죠.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가 1998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였어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저 환경이 극도로 험난한 곳이에요. 보통 이런 환경에서 석유를 개발하려면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기술을 지원해줘야 가능하죠. 미국, 영국, 노르웨이 같은 해양 개발 강국조차도 자체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해양 탐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탐사선을 도입하고 심해 시추 기술을 연구하고 해저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그 결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동해원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한국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나라였다면 이미 검증된 기술로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기술로 운명을 바꿔버린 사례였어요. 한국은 여기서 새로운 난관을 맞았어요. 동해원 가스전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2021년 동해원 가스전의 생산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이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그럼 다시 찾으면 되잖아. 이 마인드가 한국의 강점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동해2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솔직히 석유 산업에 있는 저로서는 한국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자원 빈국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자원 개발을 직접 하지 않고 해외 기업들에게 맡겨버려요.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이익을 받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원래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수입하자라는 논리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국내 기술로 새로운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앞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자원 개발을 돕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석유 산업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개발 프로젝트를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끈질기게 자원을 찾아낸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는 운명을 스스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 나라가 왜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원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내면 되잖아. 이 사고방식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 밑이 아니라 해외에서 석유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SK여수온, 남중국해 17대 3광구에서 원유 생산 개시. 처음엔 투자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해외 유전에 투자해서 지분을 갖는 방식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이 직접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첫 번째 해외 원유 프로젝트였죠. 저는 석유업계에서 일하면서 남중국해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곳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깊고 험한 해저 지형, 강한 태풍과 해류. 이런 난관 때문에 심해 석유 개발 경험이 많은 서방의 대형 석유 회사들도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단독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그냥 무작정 도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2015년부터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계약을 맺고 남중국해 탐사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직접 개발을 담당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동해원 가스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탐사 기술을 갖추고 있었어요. 남중국해 해저 탐사를 진행하면서 원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정밀 분석했어요. 남중국해는 심해 유전이 많아서 깊은 바다에서도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한국은 독자적인 해양 시추 기술을 적용해서 2018년 탐사 시추에서 원유를 발견했어요. 2023년 드디어 남중국해 1703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어요. 최대 하루 29,5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예요. 한국이 이제 해외에서도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했어요. 아니,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해외에서 원유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해냈다고.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석유 강국이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 협력조차 최소한으로 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유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더 나아가 미래 자원을 장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석유를 넘어 배터리, 반도체, 희귀광물까지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석유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 두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 경제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을 유지하려면 희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이 필요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희토류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자원들은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리튬은 칠레와 호주,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자원을 개발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리튬과 니켈을 직접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포스코, SK,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광산을 직접 인수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원료까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지만 희토류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미국, 호주 등지에서 희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도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SK, 현대, 한화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고 있었죠. 한국은 기존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조사하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원 자체를 지배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처음엔 석유 개발이 한국의 목표인 줄 알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원 확보를 넘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보통 나라들은 자원이 많으면 강하고 자원이 없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요. 과거엔 석유가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석유가 거의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직접 석유를 찾아내고 개발하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원이 없는 것 자체였어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사고방식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한국이 차를 만든다고? 웃기는군.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미국, 독일, 일본도 100년이 걸려 이룬 자동차 산업을 한국이 한다고? 절대 불가능하지. 이건 의심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확신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고 이미 포드, 벤츠,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 되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970년대 한국은 자동차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부품 하나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기술도 경험도 전부 외국에 의존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못 만든다면 영원히 외국 차만 사다 써야 한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나섰어요.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생산 자동차 포니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 포니를 두고 전 세계가 조롱했어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품질이 형편없을 거야. 기술도 없는데 저게 제대로 달리기나 할까? 사실 조롱당할 만했어요. 당시 포니는 외국 기술을 빌려와서 겨우 조립한 수준이었고 엔진과 주요 부품도 미쓰비시에서 들여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기술을 빌렸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완전히 만든다. 이 마인드로 현대차는 차근차근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차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설계 기술이 부족했고 엔진도 외국 기업에서 빌려와야 했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했어요. 1988년 마침내 완전한 한국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자동차 소나타가 탄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는 값싼 저가 브랜드로 취급받았어요. 싼 맛에 타는 차지 품질이 좋은 차는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경제가 붕괴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자동차 업계도 흔들렸죠. 특히 기아 자동차는 결국 부도를 맞고 쓰러졌어요. 현대차 역시 위기에 빠졌고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결국 기아처럼 망할 거야. 이때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현대차는 품질 혁신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현대차 회장은 직접 공장을 돌며 품질 검사를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만들라. 품질 불량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차는 전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했다고 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죠. 2004년 현대차가 미국 JD 파워 품질 평가에서 일본 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업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품질이 좋다고.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 이때부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경쟁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역시 이 나라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였죠. 반도체는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현대 산업의 핵심 부품이에요. 이걸 장악하면 전 세계 기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꽉 잡고 있었어요. IBM, 인텔, NEC, 도시바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죠. 이때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미래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처럼 보였을 거예요. 1983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선언했어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절대 성공 못해. 반도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다. 삼성이 돈만 낭비하다 끝날 거다.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삼성 내부 경영진조차 반도체 산업 진출을 만류했대요. 왜냐하면 반도체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한번 실패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때부터 삼성은 미친 듯이 반도체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연구소를 만들고 해외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을 데려왔어요. 밤낮 없이 기술을 개발했지만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죠. 생산 공정에서 오류가 생겨 칩이 전부 불량품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특허를 이용해 견제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반도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1984년 드디어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이 자체 개발한 64K DRAM 반도체가 완성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성과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 반도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반도체가 일본 제품보다 나을 리가 없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도 품질이 형편없을 거야. 그래서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M DRAM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뭐? 삼성이 세계 최초라고? 일본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한국 반도체가 우리 기술을 앞질렀다고?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삼성이 세계 1위 기술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이때부터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94년 256M DRAM 개발 성공. 2000년대 이후 플래시 메모리 시장 장악. 2010년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대. 그 결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모두 반도체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과거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라며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 반도체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낸다. 자원이 부족하면 스스로 찾아내고 기술이 부족하면 끝까지 개발해서 세계 최고를 만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한 정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원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한국은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에너지 강국을 넘어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처음 저는 한국이 석유를 직접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조사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도전하는 나라였어요. 과거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만 현대차는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스스로 석유를 찾아내고 미래 에너지를 장악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한번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 한국은 자원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